반갑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몸 잘 챙기고, 아프면 보니까 자기 몸 아프면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것도 힘들어요. 무슨 예. 그리고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걸 해줘도 자기 힘들죠. 몸 챙기고, 누가 안 챙겨주더라고요. 자기가 본인이 제일 챙겨. 힘들죠. 진짜. 지금 이분에 계시는 분. 그건 저도 잘. 근데 오늘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어요. 보니까 집사람도 통화를 한 것 같은데, 계속 같은 거더라고. 자, 네 번째 장입니다. 네 번째 장인데, 우리 세 번째 장에서 제일 많이 다루었던 게, 일단 거리두기, 그죠? 거리를 두는 것, 그게 뭐, 기본적인 어떤 그 인간관계에서 제일 필요한 어떻게 보면 첫 스텝입니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인간관계 전반에 걸쳐서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거리두기 내지는 이렇게 뭐 자기 영역 아니면 타인의 영역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게 좀 인간미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보일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아들러 전체 이론에서 보면 그 뒷부분이 이제 그 사람 관계에서 거리두기를 하는 그것은 일종의 출발점이고요. 그 출발점을 통해서 도달해야 되는 영역은 전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개인은 뭐 독립되어 있는 주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세계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죠? 한 개인은 자기는 세계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게 세계 전체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중심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많은 중심들이 서로 간의 이거 얽힘 관계에서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이 많은 중심들이 얽혀 있는 세계는 하나의 집단이고요. 우리가 아들러 심리학을 개인 심리학이라고 이제 처음 이 책을 읽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 개인 심리학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을 하나의 전체로 본다. 인간 자체도 어떤 뭐 이성적인 측면도 있고 감성적인 측면도 있고, 그죠? 몸, 또 마음, 이렇게 나뉘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뉘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인간 자체를 보면 그것은 감성, 이성, 몸, 마음, 이렇게 이게 통합된 하나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마음의 부분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뭐 몸의 부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서로 간에 얽혀 있는 거고, 그 전체로서의 개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존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의 하나의 중심이긴 한데 다른 중심들과 연결되어 있는 전체 세계에서 나를 봐야 된다는 거. 사람은 개인 혼자 살아갈 수 없기도 하고, 혼자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그 전체 집단의 한 부분입니다. 부분으로서의 역할도 있고요. 뭐 떨어져서 산다 그래도 집단 안에서의 개인 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시간적인 부분도 적용이 되는 거죠.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 현재의 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일들, 내가 만들어갈 앞으로의 어떤 일들, 이런 것들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 전체로서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
심리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기본적으로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전체 속의 한 부분으로 작동을 한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생긴다 그랬는데, 그걸 뒤집어 말하면 사람은 인간관계 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걸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안에서 생기는 문제를 뭐 부딪히면 그걸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역할의 분리 또는 개인과 나와 타인 간의 어떤 할 수 있는 일 또는 내가 해야 될 일, 타인이 해야 될 일, 이렇게 나누는 거는 그것만으로서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집단 또는 전체 사회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과 연결되어야만 분리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한다는 게 그냥 거리가 아예 멀어지거나 거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그 분리라는 것으로부터 사회적 존재, 집단 안에서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과 이어져서 지향하고 있는 점이 그 공동체 내에서의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방식,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요 네 번째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분리의 그 개념이 상막하거나 감정적인 어떤 이 벗어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걸 출발의 기점으로 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 역할과 자기 자리를 찾는 것,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장의 제목을 이 안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내가 있을 곳이라는 그런 용어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가족 관계에서도 자기 역할의 자기 자리가 있고요. 사회에 나와서 회사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집단 안에서 그 어떤 집단에 속했을 때, 여기가 내가 있어도 되는 곳이구나, 또는 내가 있을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삶에 힘을 받게 되죠. 그 집단 안에서 역할을 하는 것도 힘을 받고, 자기의 존재 가치도 거기서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있을 곳이라고 하는 느낌, 이건 여기 좀 표현대로 하면 존재감입니다. 소속감 또는 존재감, 소속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힘이 소속감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 그 역할에서 자기 역할을 해 나가면서 그 집단 또는 그 전체 세계에 대한 일종의 기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 예. 저 페이지 좀 넘겨서 아까 사회적 존재 이런 거. 예. 여기서 세 번째 목표지향적 창조적 존재. 예. 그 목표 계획 이상 자기 결정 등이 미래에 대한 자기 모습, 예. 의지, 이런 것들 인간 행동에 매우 실제적인 힘이 된다. 예. 이게 다른 심리학, 다른 정신 분석학이랑 좀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정신 분석학 이런 거는 과거의 트라우마라든지 과거의 어떤 상처, 동기 이런 걸 분석해서 현재 행동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예. 아들러 이거 보니까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의지에 의해서 자기 모습이 현재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게 보여주는 게 다른 사람들과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 그 두 개에서 아들러 심리학의 가장 큰 특징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형화시킨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것, 갖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의 나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또 그것 때문에 미래의 내가 결정되는 게 아닌 거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저런 식의 어떤 틀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다른 정신분석학자들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원인론에 의한 그 인과론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물리 현상을 설명할 때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물리 법칙을 파악할 때 우리가 적용하는 그거는 원인론이거든요.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지금의 현상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미래의 현상들을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적용된 어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리 현상에 대한 설명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것과 뭐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특별함. 그래서 이게 아들러가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신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트롤은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그 큰 줄기를 사실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여기에 기반해서 자기 개발서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나 그런 말들이 나온 게 그렇게 최근이잖아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뭐 100년 뭐 그 정도이니까요. 스케일이 달라. 최근하게 10년이 되겠죠. 100년이야. 100년쯤 되죠. 뭐 노아피아 이러는데 1박에 가야 되네. 아주 대륙적이네요. 좀 볼까요? 제일 앞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 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하마터면 속아 넘어갈 뻔했다. 그 다음 주 청년은 결의에 찬 얼굴로 문을 두드렸다. 확실히 과제를 분리한다는 발상은 유용하다. 그렇죠. 이거 뭐 생각해보면 그죠? 지난번에는 너무 쉽게 납득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인생은 너무 고독하지 않은가? 과제를 분리하고 인간관계의 짐을 든다는 것은 사람 사이의 인연을 끊으라는 소리나 진배 없다.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라고. 만약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자유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부자유를 택하리라. 이제 과제 분리를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면, 그게 전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네. 근데 저번 시간에 읽었던 부분이 뭡니까? 과제 분리는 출발점이다. 즉, 인간관계를 제대로 만들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또는 기본 시각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분리한다. 그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한다. 안 한다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 영역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뉘는 게 아닙니다. 뭐, 내가 아이들과 어른, 교사와 학생, 그리고 뭐 능숙한 사람과 능숙하지 않은 사람, 이런 그 차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개입을 해서 더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전혀 유효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책을 읽을 때 과제 분리를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타인의 영역을 분리하자. 분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역할에 따라서. 그렇죠? 분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인가 아닌가도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라고 봅니다. 내가 개입했을 때 타인이 하는 반응 또는 타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어떤 부분은 개입이 오히려 더 그 사람을 낫게 만들 수 있죠. 그게 어느 부분까지인지, 그러니까 개입하지 마라 라고 한다고 진짜 개입을 전혀 안 해버리거나 이러면 그거는 또 책을 읽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책이란 게 항상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읽어 주십니까? 네?
첫 번째 구절은 이제 개인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용어 설명 그걸 하고 있습니다. 좀 읽어봐 주시죠. 아니 왜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나? 과제 분리 그리고 자유에 대해 그날 이후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골똘히 생각해봤습니다.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려고 애썼어요. 그래도 여전히 과제의 분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떤 점이 그렇지? 과제의 분리. 그것은 결국 나는 나, 너는 너라고 경계선을 긋는 발상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런 삶의 방식이 정말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일그러진 개인주의에 불과합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분명히 아들러 심리학의 정식 명칭이 개인 심리학이라고 하셨죠?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들러 심리학, 다시 말해 개인 심리학이란 인간을 고립시키는 개인주의 학문이라는 것을요. 자네 말대로 개인 심리학이라는 명칭은 오해를 부르기 쉽지.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네. 개인 심리학은 영어로 individual 사이콜로지 예. 그리고 이 개인을 뜻하는 인디비주얼의 어원을 살펴보면 분할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네. 분할할 수 없다고요? 그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분할할 수 없는 걸까? 아들러는 정신과 신체를 나누어 생각하는 것, 이성과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 등의 모든 이원론적 가치관에 반대했네. 무슨 뜻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를테면 정명공포증에 관련되게 상담하러 온 여학생이 일화를 떠올려보기에 그녀는 왜 정명공포증에 걸린 걸까?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신체의 증상을 마음, 정신과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네. 마음과 몸은 하나이고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전체로 보았지. 마음이 긴장하면 손발이 떨리거나 볼이 빨개지거나 혹은 공포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다는 식으로. 마음과 몸은 연결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성과 감성, 의식과 무의식도 마찬가지일세. 평소에 냉정한 사람이 화가 난다고 해서 쉽게 이성을 잃지는 않아. 우리는 감정이라는 독립된 개체에 자극을 받아 행동하는 것이 아니거든. 인간은 통일된 전체 인생이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과 몸, 이성과 감정, 의식과 무의식 이것들을 완전히 떼어놓고 생각해야 비로소 올바른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더 합당한 얘기 아닙니까? 물론 마음과 몸이 별개라는 것, 이성과 감정이 다르다는 것,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네. 하지만 예를 들어 화가 나서 타인에게 소리를 지른다면 그것은 전체로서의 나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선택한 것일세. 결코 감정이라는 독립된 개체가 말하자면 내 의향과 관계없이 악을 썼다고는 생각할 수 없네. 여기서 나와 감정을 따로 떼어놓고 감정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감정이 치우쳤다 라고 생각하면 쉽게 인생이 거짓말에 빠지게 되지. 제가 웨이터한테 화를 냈었던 그 일 말이군요. 그래, 그렇게 인간을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존재로 파악하고 전체로서의 나를 생각하는 것을 전체론이라고 하네. 좋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개인의 정의에 대한 학술적 이론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들러 심리학은 파고들다 보면 결국 인간을 고립으로 이끌어요. 나는 나, 너는 너, 나도 간섭 안 할 테니 너도 하지 마라. 서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자 하는 식이에요. 그 점에 대한 선생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군요. 알겠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라는 아들러 심리학의 기본 사상에 관해서는 이미 이해했겠지? 네, 고민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인간관계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과제 분리라는 발상이 나온 거죠. 지난번에 내가 이런 말을 했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다.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도 곤란하다. 과제의 분리는 타인을 밀어내는 발상이 아닐세.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실타래를 푸는 개념이지. 실타래를 푼다고요? 그래. 자네는 지금 자네의 실타래와 타인의 실타래를 뒤죽박죽 섞은 채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등 모든 색이 혼재된 상태를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그건 인연이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은 인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는 인간관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과제의 분리에 관해 설명했네. 하지만 인간관계는 과제를 분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지. 오히려 과제를 분리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출발점이야. 오늘은 아들러 심리학이 인간관계 전반을 어떻게 살피고 있는지,
우리는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더 깊이 논의해보자고. 깊이 논의를 이제 해 나갈 텐데요. 이 부분은 뭐 읽은 대로 그죠? 개인이라고 하는 개인 심리학이라고 하는 용어, 개인이라는 용어는 분리할 수 없다 또는 나눌 수 없다. 뭐 이렇게 보면 이원론에 대해서 거부한다. 이원론을 거부한 니체도 이원론에 대한 거부죠. 전체적으로 세계 사람 몸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이원론을 거부한 사람이죠. 가장 강력하게 거부한 사람입니다.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의 분리, 그죠? 그 이원론을 그거 아니다. 이거 합쳐져 있는 게 아니고 이거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같이 있는 거죠. 또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한 거고요. 이걸 이제 그런 그 이원론의 그 구분하는 것에 대한 이 반대하는 입장들을 사람의 몸에 적용시킨 겁니다. 몸과 마음, 그렇죠? 또 정신 안에서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의식과 무의식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누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요건 조금 전에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 지금 읽은 부분에서 제일 제가 마음에 드는 구절은 209페이지 철학자 이 부분,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다. 그 부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그죠? 어쩌면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다. 적절한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경우마다 다르고 그건 데이터화할 수 없습니다. 그죠? 세심한 관심과 세심한 그게 서로 간의 관심, 애정, 감사 뭐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야만 타인과 내가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냥 거리만 둔다고 해서 그 관계가 제대로 맺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다.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구절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야해요, 선생님. 밀착되어 있으면 대화가 저리 떼놓을까? 잘 몰라. 이해가 되냐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옛날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오래 산 늙은 부부들이 저 사람은 나랑 워낙 오래 살아가지고 우리는 말을 안 해도 서로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몸짓만 해도 저 사람이 탁탁해서 우리는 말을 안 해도 알아요. 이런 그게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거는 말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멀어져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 말을 안 하고 사람이라는 게 어떤 반응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내가 반응을 하고 그 반응을 받아서 자기 안에서 생각이 생성되고 이게 가장 건강한 생각의 생성 방식이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기 안에서 뭘 만들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을 때는 자기 안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 반응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반응을 안 할 때는 저 사람은 자기 안에서 세계를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참 지나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전혀 저 사람은 그런 의도에서 한 게 아닌데 나는 내 안에서 막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키워서 옛날 끝까지 또 끌고 오고 그렇죠? 또 가져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이 툭 튀어나갈 때는 우르륵 다 튀어나가 버려서 그렇게 되는 경우 저는 최근까지 굉장히 제한테서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길이 그 서로 밀착되어 있으면 밀착되어 있을수록 더 그걸 해야 된다. 예. 부인한테 말하고 밀착돼 있는 아니야, 맨날 할 거야. 막. 저들을 모르는구만. 몰라. 마지막 대학에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래. 죄송합니다. 미안해. 근데 저도 자기랑 똑같아. 왜요? 왜 우리만 표적이 됩니까? 두 사람. 책을 하나 책을 하나 근데 이분들은 말도 하고 그래. 아니야. 자, 이제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깊이 한번 논의해 봅시다. 그 다음 구절. 예. 인간관계의 목표는 공동체 감각을 향한 것. 여기 지금 공동체 감각이라는 말이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해요, 사실. 예. 한번 봅시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 질문에는 결론만 간단히 말해주세요. 선생님은 과제의 분리가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인간관계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론만 말하자면 공동체 감각이라고 할 수 있지. 공동체 감각이요? 그래, 공동체 감각은 옛날 아들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 개념이자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의견이 분분한 이론이기도 하고, 사실 아들러가 공동체 감각을 제기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났지. 재미있군요. 그래서 공동체 감각이란 어떤 개념입니까? 지난번이었나? 타인을 적으로 보느냐 친구로 보느냐에 관해 얘기했었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해보세. 만약 타인이 친구라고 한다면, 그리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있을 곳을 찾게 돼. 나아가서는 친구들, 즉 공동체를 위해 공헌하는 것도 고려하게 되지. 이렇게 타인을 친구로 여기고 거기서 내가 있을 곳은 여기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공동체 감각일세. 대체 어느 부분이 의견이 분분하다는 건가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인데요. 공동체의 참뜻이 문제인 거지. 자네는 공동체라는 말을 듣고 어떤 모습을 상상했나? 가정이나 학교, 직장, 지역사회 같은 집단을 생각했습니다. 아들러는 가정이나 학교, 직장,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국가와 인류 등을 포괄한 전체와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추, 나아가서는 동식물과 무생물까지도 공동체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무슨... 다시 말해 공동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존의 범위뿐 아니라 과거에서 미래, 그리고 우주 전체를 아우른 글자 그대로 만물을 공동체라고 역설하는 것을. 아니 의미를 전혀 모르겠는데요. 우주? 과거와 미래?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대부분이 자네와 비슷한 의문을 가졌지. 이 자리에서 바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야. 아들러 스스로도 자신이 말한 공동체에 대해 도달하지 못할 이상이라고 인정했을 정도니까. 이거 참 난감하군요. 그러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선생님은 우주 전체를 포함한 공동체 감각인지 뭔지를 이해하고 납득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네. 한 발 더 나아가 공동체 감각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들러 심리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네. 몇 번이나 말했지만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 라고 한다네. 불행의 근원은 인간관계에 있다. 거꾸로 말하면 행복의 원천 또한 인간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럼 그렇죠. 그리고 공동체 감각이란 행복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일세. 차차히 설명해 주세요. 공동체 감각을 영어로는 social interest라고 하네. 즉 사회적 관심이지. 여기서 질문을 해볼까? 사회학에서 말하는 사회의 최소 단위가 뭐인 줄 아나?
사회의 최소 단위? 그야 가족 아닙니까? 아니, 나와 너일세. 두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사회가 형성되고 공동체가 탄생하네. 아들러가 말하는 공동체 감각을 이해하려면 우선은 나와 너를 기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아. 나와 너를 기준점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자기에 대한 집착, 셀프 인터레스트를 타인에 대한 관심, 소셜 인터레스트로 바꾸는 것일세. 아, 자기에 대한 집착, 타인에 대한 관심? 그게 무슨 말이죠? 예. 궁금해. 예. 이 뭐 소셜 인터레스트 공동체 감각 그랬는데 좀 뭐로 그걸 번역하면 적절한 번역이 없어서 저렇게 했을 거예요. 사회에 대한 관심, 뭐 공동체에 대한 관심, 나 아닌 타인에 대한 관심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자기가 뭐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항상 이렇게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관계 속에서 자기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는 자기의 어떤 자기의 이기적인 행동 또는 자기만을 위한 행동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 것들도 모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기적인 행동일지라도,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 우리 이기적인 용어는 굉장히 나쁜 의미로 쓰는데, 그런 행동일지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또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또 뭐 좋은 일을 한다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는 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사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도 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또. 예. 이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생각들 자체가 사회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저런 어떤 상호관계 내에서 설명하는 그런 도식들은 뭐 기본적으로 나온 게 가장 체계화된 이론이 인도의 사유거든요. 보면 뭐 인드라의 거물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그림이 제가 인터넷 뒤지다가 찾은 건데,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한 각각의 개인들이기도 하고 한 집단이기도 하고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한 요소들입니다. 이게 구슬들이에요, 다. 구슬들로 이어져. 이건 뭐 평면적인데 이렇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게 하나의 개인이라고 했을 때 이 구슬이니까, 이 구슬은 또 그 자체로 다른 자기의 바깥을 비추고 있죠. 요거 자체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또 그물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에 커다란 세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갔어? 구슬이라는 요 부분이 이 거물망에서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얽혀 있다 정도가 아니고, 모든 얽혀 있는 것들은 서로를 비추고 있고, 그걸 자기 안에 갖고 있고, 또 다른 그 대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구슬이란 표현. 요즘 그 현미경이나 이런 그 촬영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어떤 물건들을 그러니까 최대한 안으로 들어가서 촬영을 해 들어가면 거기 그냥 우주가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림상으로는 우주와 똑같은, 그러니까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를 구성하고 세계 속에 속해 있는 한 개인들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각 개인들 간에 끊임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서 하는 어떤 그 움직임은 한참 떨어져 있는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게 공간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건 공간적인 거죠. 근데 저 인드라의 거물망이 갖고 있는 거는 시간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뭐 과거, 미래, 뭐 불교적 표현대로 하면 전생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했듯이 인간만이 아니라 만물까지 확장을 시키잖아요, 이 아들러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자기의 위치와 연결되는 모든 것들이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주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넓혀서 공동체라고 하는 걸 우리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이렇게 중간에 붕 떠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짚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결국은 그것은 나와 너, 그 두 개로 나뉜다.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지만 결국 어떤 시점에서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은 그 시점을 딱 한정해버리면 둘이잖아요. 또 시점이 바뀌면 이렇게 둘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둘이 될 수도 있고, 그 시간을 좀 이렇게 넓혀보면 전체와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은 아까 출발했을 때 우리가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인간관계의 출발점은 나와 다른 누군가 이렇게 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게 확장이 되면 다른 집단이 되는 거고, 또 공동체가 되는 거고, 뭐 국가가 되는 거고, 세계가 되는 거고, 우주가 되는 거지. 그냥 우주, 국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에게 바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잖아요. 우리한테 와닿는 거는 나와 너라고 하는 요 관계, 요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뭐 어느 정도는, 그죠? 아까 거기로 가면 아까 그거죠. 요 느낌, 내가 있을 곳은 여기다라고 하는 느낌. 사람은 언제나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공간적으로 그렇고 관계의 지점에서도 그렇고 느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느낌을 갖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거나 또는 내가 있을 곳이 없어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 모든 부분에서 자기 정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서 뭐 결국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죠. 이 느낌을. 근데 이 느낌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 속에서 자기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소속감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누가 뭐 소속감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일정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인간관계의 카드는 자기가 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공동체에서의 자기 역할 또는 자기가 있을 곳이라고 여기는 곳을 만드는 것도 자기의 역할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아들러 생각에서도 그렇고요. 그건 좀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나와 너에서부터 출발하고요. 그 나와 너의 요거 두 개 나누면 사실 세계를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세계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나라는 영역 하나하고 나 아닌 너의 영역, 세계를 두 개 나누어서 그 관계 그 두 관계가 이렇게 결합되는 형식으로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왜 아들러가 요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거리두기도 완전히 떨어져서는 안 되죠. 그죠? 그 관심을 가진 관계 내에서 거리두기가 이루어져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요겁니다. 너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자기에 대한 관심에만 머물지 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시점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라. 관심이 뭐겠습니까? 저는 뭐 여기 지금 안 나오지만 관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입니다. 신뢰. 그리고 뭐 감사함, 애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이라고 표현하는 감사하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사회적 인간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갖고 있는 나로서의 나라는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이 가치를 갖게 해주는 거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갖는 것도 있지만 나 아닌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어떤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결국은 나와 만나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뭐 애정, 뭐 정이나 이런 게 바탕이 돼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적대적이거나 뭐 대결해야 될 어떤 대상들로 본다면 그런 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뭐 어떻게 보면 보통 신뢰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뭐 신뢰를 갖고 살아가다가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경험을 가졌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건 뭐냐면 자기가 있을 곳을 없애버리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라고 하는 것 역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대방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는 그런 형태로 가면 쓸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신뢰는 깔고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대 맞으면 그 사람에 대한 그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달라지는 것도 신뢰가 바탕이 돼야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 감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타인에 대한 관심 정도로 번역을 해주시면 그 다음 구절도 좀 볼까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 네. 여기서는 알기 쉽게 자기에 대한 집착을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로 바꿔 말해보겠네. 자기 중립적 인간이라고 하면 자네 머릿속에 어떤 인물이 떠오르나? 글쎄요, 제일 먼저 꿈 같은 인간이 떠오르는데요. 하나 무인으로 남에게 부가 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아니만 생각하는 사람이요. 세계가 자기를 중심으로 본다고 여기고 권력이나 완력을 누리로 전제군주처럼 행동하죠. 주변 사람이 보기에 여간 성가신 존재가 아니에요. 셰익스피어, 영국에 나오는 리오 왕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그럴듯하고. 또 폭군은 아니지만 집단의 조화를 깨뜨리는 자도 자기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단독으로 행동하기를 좋아해요. 지각을 하거나 약속을 어겨도 미안해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제멋대로인 사람입니다. 자네 말대로 자기 중립적 인물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세. 하지만 한 가지 타입이 더 있지. 과제의 분리를 하지 못하고 인정 욕구에 사로잡힌 인간. 어째서요? 인정 욕구의 진위를 생각해보게.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주목하는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즉 자신의 욕구를 얼마나 만족시켜주는가. 인정 욕구에 사로잡힌 인간은 얼핏 타인을 보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밖에 보지 않아. 나 이외에는 관심이 없지. 즉 자기 중심적이라다. 그러면 저처럼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고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는데도요? 그래. 나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의미에서 자기 중심적일세. 자네는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남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 걸세. 그것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집착이나 다름없지. 하지만 지난번에 내가 말했지. 자네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자네가 자유롭게 사는 증거라고. 어쩌면 그 말을 듣고 자네는 자기 중심적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 하지만 지금 나누는 대화를 통해 확실히 알았을 걸세.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만 집착하는 삶이야말로 나 위에는 관심이 없는 자기 중심적인 생활 양식이라는 것을. 하하, 중학스러운 발음을 하시는 확실하게 읽으시네요. 자네뿐 아니라 나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모두 자기 중심적일세. 그래서 자기에 대한 집착을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네. 좋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저만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좋아하시면 안 돼요.
남을 어떻게 보느냐보다 제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촉각을 곤두시옵니다. 자기중심적이라고 하셔도 반론할 말이 없네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제 인생이 한편의 장편 영화라면 주인공은 영락없이 나이지 않습니까? 주인공에게 카메라를 향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자기중심적, 이게 참, 사람은 자기중심적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쓴다, 그 부분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부분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그게 강해지면 결국 다른 사람이 신경을 쓰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그게 과도하게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건 결국 자기만을 보는 것, 이것도 한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는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뭐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도 강요를 하죠. 혹시 뭐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워낙 그런 경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라고 보통은 이제 저는 농담삼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제발 세상을 네 중심으로 돌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좀 심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유지한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심이지만 다른 중심들도 인정을 하면 이게 한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 서양 같은 경우에는 서양 현대에 쓰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좀 끌어당기면 한 18세기쯤 될 거고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는 뭐 19세기 말 정도죠. 각각의 문화들, 어떤 문화 중심으로 전체를 보는 그런 시각들도, 그러니까 많이 이제 보통 이제 문화 상대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가 그런 사조들이 만들어지고 힘을 갖게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론 속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계는 많은 중심들이 이렇게 있는 다중심의 사회. 제가 어릴 때 가장 극적으로 이제 변하게 된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저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소주의 중심이다 그렇게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은 뭐냐면 너만 소주의 중심이 아니다. 다른 사람도 소주의 중심. 너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처음에 인간은 모든 소주의 중심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으로 바뀌니까 다른 사람도 우주의 중심이지. 그 어릴 때가 혹시 몇 살쯤이었습니까? 그3 때였습니다. 우와. 그때 그런 생각 안 했어? 그때부터 갑자기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그래서 자기 중심의 개념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냥 개념이 어려울 때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도 자기 우주의 중심이야 라는 관점으로 볼 때 그 의미가 조금은 쉽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중심이고 이 사람도 중심이고 이 사람도 중심이다. 그리고 나는 그야말로 중심인 거죠. 나를 이끌어가는 건 나니까. 그죠? 그런 생각들. 보면 전혀 새로운 생각들이 아니라 이전의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되었던 측면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불교에 대한 책이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불교의 이론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람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물리 세계에 대한 어떤 통찰 이런 부분들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또 사회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을 던져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만 집착하는 삶. 이런 사람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그렇지. 관종이라고 표현하는, 예, 관종이라고 표현하는. 다른 아이들라도 대부분이 이런 면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유행 뭐 이런 것도 사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예.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이렇게 표현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시시죠. 그럴까요? 예,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나는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중심이 아니다. 나만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좋네요. 예. 네네. 조금 봅시다. 순서대로 생각해보게.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기에 속해 있네. 공동체 안에서 내 자리가 있다고 느끼는 것, 여기에 있어도 좋다고 느끼는 것, 즉 소속감을 갖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네. 이를테면 학업, 일, 친구, 그리고 연애와 결혼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어도 좋다고 여겨지는 장소와 관계를 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그렇지 않나?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하지만 나는 세계의 중심이 아니지. 나는 인생의 주인공이면서도 어디까지나 공동체의 일원이자 전체의 일부란 말이야. 전체의 일부라고요? 자기 자신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본인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지. 이런 사람들에게 타인이란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줄 사람에 불과해.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행동하는 존재이며 내 기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네. 마치 왕자님과 공주님처럼요. 그래, 자네의 말대로야. 그들은 인생의 주인공을 넘어 스스로를 세계의 주인공이라고 믿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은 내게 무엇을 해줄까 그것만을 생각하지.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이 왕자님이나 공주님과 다른 점이겠지. 그 기대가 번번이 깨질 거야. 타인은 나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들은 크게 실망하고 심한 굴욕감을 느끼게 되지. 그리고 분개하네. 저 사람은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 저 사람은 내 기대를 배신했어. 저 사람은 이제 친구가 아닌 적이야. 하고 말이야. 자신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머지않아 친구를 잃게 되네. 그것 좀 이상한데요? 선생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주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세계가 주관적인 공간인 이상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속상하게. 자네는 세계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혹시 세계지도 같은 것을 생각한 것 아닌가? 세계 지도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세계지도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왼쪽 끄트머리에 있고 아시아가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네. 물론 지도 중앙에 있는 것은 유럽,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프랑스지. 반면 중국에서 사용하는 세계지도에는 중국이 한가운데 있고 아메리카 대륙이 오른쪽 끄트머리에, 유럽이 왼쪽 끄트머리에 있을 거야. 아마 프랑스인이 중국관 세계지도를 본다면 자신들이 부당하게 구석으로 쫓겨난 것 같은, 세계를 저들 마음대로 갈라놓은 것 같은 표현하기 어려운 위화감을 느낄 것세. 네, 확실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지구 위로 세계를 보면 어떻게 될까? 지구 위라면 프랑스를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다네.
브라질을 중심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지. 모든 장소가 중심이면서 또 중심이 아니지. 보는 사람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중심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네. 지구위란 그런 걸세. 그렇죠. 방금 전에 나는 자네는 세계의 중심이 아니야 라고 했네. 이 말을 지구위에 비추어 생각해보게. 자네는 공동체의 일부이지 중심이 아닐세. 나는 세계... 어머 너무 빠지셨어. 저는 세계의 중심이 아닙니다. 네. 굉장히 센스 있고. 이건 문과적인 발성이다. 난 세계 중심이 아니다. 세계는 평면에서 잘라는 지도가 아니라 지구의 같은 빛이다. 뭐 논리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 보세. 우리는 모두 여기에 있어도 좋다는 소속감을 갖기를 원해. 하지만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소속감이 가만히 있어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네. 적극적으로 공헌한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인생의 과제에 직면하는 걸세. 즉, 일, 교우, 사랑이라는 인간관계의 과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만약 자네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공동체에 공헌하겠다는 생각을 눈꼽만큼도 하지 않을 걸세. 모든 타인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사람이니 굳이 내가 나서서 행동할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자네도 나도 세계의 중심이 아니야. 내 발로 인간관계의 과제에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되네. 이 사람은 내게 무엇을 해줄까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지. 그것이 공동체에 공헌하는 길일세. 무언가를 주어야 내가 있을 곳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래, 소속감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획득하는 것일세. 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 개념이자 가장 평가가 갈리는 이론이라는 공동체 감각. 확실히 그 개념은 청년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너는 자기중심적이다 라고 지적받는 것도 불만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우주와 무생물까지 포함하는 공동체의 범위다. 대체 아들러는, 그리고 이 철학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청년은 얼굴을 찡그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고를 극단적으로 또는 확장시키다 보면 만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확장이 되면 전체가 다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보통 신비 현상 또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도 이런 생각들의 그 기조가 한 부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융 같은 경우에 자기의 연구 기간의 후반기에 가면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 현상을 밝히기 위해서 미신 또는 무속 또는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거든요. 자연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의식의 영역이 아마 융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확장이 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요즘 세계 생태 또는 지구 우주 이런 영역까지 자기의 사고의 범위를 넓혀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이 관계망 안에 들어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요즘 환경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출발은 나와 너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나에 대한 관심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있어야겠죠. 그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죠? 거기에다 기본적으로 너에 대한 관심,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이게 지금 아들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관계 매점의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들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 하는 거죠. 소속감. 이건 이제 다음 장인데요. 소속감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는 요 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다루고 있지 않은데, 소속감, 여기 나오는 구절에서도 나오지만, 뭐, 친구 관계를 만드는 것, 연인 관계를 만드는 것, 또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소속감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게 확장이 되면, 사회 관계 내에서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그죠? 사회 관계,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동호인의 모임, 이런 것들도 이 소속감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있어야만 자기의 위치 또는 자기 위치라는 게 뭐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관계 내에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게 인간이 아마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기본적인 어떤 욕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관계들 속에서 언제나 또 그 관계는 인간관계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뭐 순조로운 부분도 있겠지만 순조롭지 않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 대한 신뢰, 그죠?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지 않으면, 그리고 상대방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내 모양을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갖추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을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으로 깔고 있어야만 자기의 삶이 좀 더 편안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그런 어떤 부딪히는 부분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부딪히는 부분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거기에만 몰두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는 상호 관계니까, 그죠? 한 걸음 살짝 물러나는 것, 물러난다는 그 표현도 좀 사실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생각들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도심성의 소속감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공을 뭘 하시고 언제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하시는 분이. 두 분은 지금 계속 해오고 계시고요. 지금도 하시고 있고요. 뭘죠? 여기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나는 못 오냐고. 우리에게 태양 같은 존재예요. 막 생각하고 계시니까 뭘 해야 될까? 어떤 에너지를 주시잖아요. 맞아요. 이야, 감사합니다요. 철학화. 계속, 그죠? 네. 존재,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공헌이죠.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다 아파서 병원에 가 계시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자기를 관리했다는 이야기고. 그죠? 다 아파서 병원에 가 계시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시고 싶은 게 있는데 꼭 없잖아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쉬운 게 아니에요. 고마운 거, 감사. 예. 내게 있을 곳을 마련해주고 감사합니다. 자긴 여기에 있어야 해. 여기 저쪽으로 갈 건데요? 혼자 여기 있어. 그 얘기? 한 구절 더 봅시다. 다음 구절은 좀 조심해서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더 큰 공동체의 목소리를 들어라.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일단 인간관계의 입구에는 과제의 분리가 있고 목적지에는 공동체 감각이 있다. 공동체 감각이란 타인을 친구로 간주하고 그곳을 자신이 있을 곳이라 느끼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세세한 내용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 공동체라는 것이 우주 전체에 걸쳐 있고 과거와 미래, 생물에서 무생물까지 아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들러가 말하는 공동체의 개념을 받아들일 때 고지 곧대로 실제 우주와 무생물을 상상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일단 공동체의 범위를 무한대라고 생각해두게. 무한대요? 이를테면 정년퇴직을 하자마자 생기를 잃는 사람이 있네. 회사라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 지위도 명함도 이름도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 즉 보통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식간에 늙는 거지. 하지만 이는 단순히 회사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것에 불과해. 보다 큰 공동체에 여전히 속해 있지. 지구라는 우주라는 공동체의 말이야. 그런 건 궤변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우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해준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소속감이 생기겠어요? 날 봐요. 확실히 자네 말대로 무작정 우주를 상상하기란 힘들겠지. 하지만 눈앞의 공동체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신이 다른 공동체, 더 큰 공동체, 이를테면 지역사회나 국가에 속해 있고 그곳에서도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자각을 얻기를 바라는 걸세.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말 싫어. 일자리도 갖지 않고 친구도 없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부모의 유산으로만 사는 여자가 있어요. 그는 일의 과제, 교우의 과제, 사랑의 과제를 전부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도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일세. 예를 들어 그가 빵 한 조각을 사고 그 대가로 동전 한 입을 지불했다고 하지. 그 지불한 동전은 빵가게 주인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네. 밀과 버터의 생산자들, 그리고 밀과 버터를 운반한 유통업자들, 연료를 판매하는 업자들, 나아가서는 산유국 국민들까지 여러 사람에게 돌아갈 걸세. 줄줄이 엮여있지.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늘 수도 없거니와 홀로 살 수도 없어. 아니 빵 하나 사는데 뭐 그리 혼자를 있어요? 일각이 아니네. 명백한 사실일세. 아들러가 말하는 공동체란 가정이나 회사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까지 포함한다네. 뭐 관계를 두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은 여기에 있어도 좋다는 소속감입니다. 그리고 그 소속감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는 공동체가 더 강하게 와닿죠. 그건 인정하시죠? 이를테면 회사라는 공동체와 지구라는 공동체를 비교했을 때 나는 이 회사의 일원이다라는 소속감이 더 커요.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면 인간관계의 거리와 깊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속감을 갖기 원할 때 더 작은 공동체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날카로운 지적이야. 그러면 왜 다수의 공동체를 의식하고 더 큰 공동체를 의식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고.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수의 공동체에 속해 있네. 가정에 속해 있고, 학교에 속해 있고, 기업에 속해 있고, 지역사회에 속해 있고, 국가에 속해 있지. 여기까지는 동의하지? 동의합니다. 그러면 가령 자네가 학교라는 공동체만이 자네가 있을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치세. 즉 학교야말로 전부고 난 학교가 있기에 존재한다. 그 이외의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단 괴롭힘을 당하거나 친구를 사귀지 못하거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애초에 학교라는 시스템에 맞지 않거나 등, 다시 말하면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여기 있어도 괜찮다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아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학교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자네는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더 작은 공동체, 이를테면 가정으로 도피해 그곳에 틀어박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안에서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라도 소속감을 얻으려고 할 걸세. 그런데 이때 다른 공동체가 있다. 무엇보다
더 큰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떨 것 같나? 무슨 뜻이죠? 학교 바깥에 더 큰 세계가 펼쳐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그 세계의 일원이다. 만약 학교에 내가 있을 곳이 없다면 학교 바깥에서 내가 있을 곳을 찾으면 된다. 전학을 가도 되고 자퇴를 해도 상관없다. 자퇴서 한 장으로 인연이 끊기는 공동체 따위는 없어도 그만이다. 만약 더 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이 학교에서 느꼈던 고통이 찻잔 속의 태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 찻잔 밖으로 나오면 거칠게 몰아치던 태풍도 실바람으로 변할 테니까.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찻잔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은 찻잔 안에 머문 채 비좁은 피난처로 대피하는 것이네. 잠시 비를 피할 수는 있지만 태풍은 가라앉지 않지. 아니, 논리상으로야 그렇죠.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것도 어려워요. 자퇴라는 결단도 그리 쉽게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 자네 말대로 간단하진 않지. 그럴 때 염두에 둬야 할 행동 원칙이 있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더 큰 공동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원칙이네. 더 큰 공동체의 목소리요? 학교라고 해서 학교라는 공동체의 상식으로 사리 판단을 하지 말고 더 큰 공동체의 상식을 따르라는 거지. 가령 자네 학교에서는 교사가 절대적인 권력자라고 하세나. 그런데 그런 권력이나 권위는 학교라는 작은 공동체에서만 통용되는 상식에 불과하지. 인간사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면 자네도 교사도 대등한 인간일 뿐이야. 교사가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해도 상관없네. 하지만 교사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는 나와 너의 관계에도 해당되는데 만약 자네가 이의를 제기해서 무너질 정도의 관계라면 그런 관계는 없느니만 못하네. 이쪽에서 끊어버리면 그만이지. 관계가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은 타인을 위해 사는 부자연스러운 삶이야. 공동체 감각을 갖되 자유를 택하라? 물론이지. 눈앞의 작은 공동체에 집착하지 말게. 보다 다른 나와 너, 보다 다양한 사람들, 보다 큰 공동체는 반드시 존재하네. 얘기를 이 장이 제일 기네요. 이 구절도 이게 잘못 글자 그대로 읽으면 그죠? 뭐 이게 뭐 다른 공동체라고 하는 것. 옮겨다니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한 공동체 내에서 소속감을 가지지 못할 때 다른 공동체로 옮겨가거나 또는 더 큰 공동체를 상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걸 반드시 보장할 수는 없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의 성격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만 유지되는 어떤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들에만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 힘들어질 경우, 뭐, 누구나 뭐 그런 경우는 할 수 있죠. 근데 그 안에서 그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걸 찾아 나가는 게 가장 뭐 적절한 그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뭐 여기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비판하고 대된다고 해서 이렇게 무너질 공동체라면 그런 공동체는 끊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이 이루어놓은 공동체가 그렇게 해서 무너질 수 있는 공동체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라기보다는 그 공동체는 인간이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구조 속에서 필요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죠. 그렇죠? 그만큼 그 필요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는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어떤 역할 또는 그 안에서의 관계들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장 정합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형태거든요. 그 안에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는 사실은 대부분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더 넓은 공동체가 있다.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일반적인 그게 있다라는 그 힘을 갖고 있을 때에는 거기에 맞설 수 있고 거기서 그걸 자기가 가진 부분들을 고쳐나갈 수가 있죠. 단순히 뭐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이 공동체가 맞지 않으면 그냥 이걸 깨버리고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큰 공동체로 가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관계에 신뢰가 바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관계가 신뢰 관계 내에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더 큰 공동체, 더 일반적인 그 관계들이 설정될 수 있는 관계,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만 자기를 이렇게 옥매버리지 않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문제점들만 가지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일관성이 있네요. 예. 왜냐면 타인의 과제와 분리하라고 할 때도 약간 거리를 두고 보라고 했는데 예. 이제 공동체에서 문제가 있을 때도 그 거리를 두고 뭐든지 그렇죠. 보라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등한 관계라고 앞에도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다. 그 관계에서 보면 이렇게 설정되는 어떤 틀들이 일정한 지역에서는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되돌릴 수 있는 힘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걸 항상 견지를 하고 있으면 비록 왜곡된 관계 안에 들어가서 힘들지라도 거기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죠? 그게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들러가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도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맞으니까 끊어버리라 그게 아니고, 뭐, 여기도 뭐, 특별히 뭐, 이 장도 그죠? 이 부분도 사실 뭐 공원이라고 하는 걸 너무 그렇게 뭐 내가 뭐 꼭 거기에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집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 자체, 그 관계 속에서 자기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도 공헌입니다. 그게 어쩌면 이 아들레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그 안에서 항상 뭐 제가 강조하지만 그 서로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고 신뢰 안에서 사람들을 보고 나와 대등한 너 또는 나와 대등한 타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자기가 있어주는 것 그거 자체로도 공헌이 되는 거죠. 한 구절만 더 읽는 게 어떻습니까? 너무 붙어있다. 왜? 부부의 일실동체 청년으로 합니다. 네. 뭐 좋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세요? 선생님은 과제의 분리에서 공동체 감각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와중에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어요. 맨 처음 과제를 분리한다. 내 과제는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타인의 과제다. 타인의 과제에는 개입하지 말고 내 과제에도 남이 개입하지 않도록 선을 긋는다. 좋긴 한데요. 이런 과제의 분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쌓게 하고 끝내는 여기에 있어도 좋다는 공동체 감각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죠. 교우, 사랑이라는 인생의 과제를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나요? 결국 선생님은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말로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중요한 건 그거지. 과제를 분리하면서 어떻게 원만한 관계를 만들까? 즉, 어떻게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시킬까 하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수평 관계라는 개념입니다.
일세. 평관계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아이를 기르거나 부하 직원을 가르칠 때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쓰네. 야단치는 방법과 칭찬하는 방법. 아, 자주 쟁점이 되는 문제죠. 자네는 두 가지 중 어느 쪽을 택하던가? 물론 칭찬하는 방법입니다. 왜지? 동물 훈련을 떠올려보면 아실 겁니다. 동물에게 재주를 가르칠 때 채찍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흙이나 칭찬 등으로 보상을 줄 수도 있어요. 전자는 전형적인 야단을 치며 기르는 방식이고 후자는 칭찬하며 기르는 방식이죠. 둘 다 재주를 가르치는 점에서 결과는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야단을 맞으니까 하는 것과 칭찬을 받으니까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동기부여 측면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가 더 기뻐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야단을 치면 위축시킬 뿐이지만 칭찬을 하면 쑥쑥 발전합니다. 당연한 결과지요. 과연 동물의 훈련을 예로 들다니 재미있군. 그러면 아들러 심리학의 입장에서 설명하지.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양육을 비롯한 타인과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칭찬은 금물이다라는 입장을 취한다네. 칭찬해서는 안 된다고요? 물론 체벌은 당연히 금지고 야단치는 것도 인정하지 않네. 칭찬도 금물이고 야단도 금물이네. 그것이 아들러 심리학 입장일세. 대체 이유가 뭡니까? 칭찬한다는 행위의 속내를 따져보세. 예를 들어 내가 자네의 의견을 듣고 잘했어 라고 칭찬을 했네. 그 말은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왠지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나? 선생님 말씀대로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겠네요.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까닭을 말해줄 수 있나? 잘했다는 말의 내표는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뉘앙스가 불쾌합니다. 맞아. 칭찬하는 행위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에게 내리는 평가라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지. 저녁 식사 준비를 돕는 아이에게 엄마가 엄마를 도와주는 거야? 착하기도 해라 하고 칭찬을 했네. 하지만 남편이 같으면 이래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즉 자매하다 자기보다 하고 칭찬하는 것은 엄마가 아이를 자기보다 아래로 두고 무의식주의에서 이런 걸세. 아니, 남편, 부인한테 남편 줄 알았어요? 그거지. 방금 전에 자네가 말한 동물 훈련 사례는 그야말로 칭찬의 배후에 있는 상하관계, 즉 수직관계를 보여주는 거지. 인간이 남을 칭찬할 때 그 목적은 자기보다 능력이 뒤떨어진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것이라네. 거기에는 감사하는 마음도 존경하는 마음도 일체 없지. 뭐야? 일체까지 넣었어? 두째도 아니고 일체도 없어. 얘 마누라들이 남편 이렇게 조정하기에 칭찬한다고요? 그래, 우리가 남을 칭찬하거나 야단치는 것은 당근을 쓰느냐 책찍을 쓰느냐 하는 차이에 불과해. 배후에 자리한 목적은 조종에 있지. 아들러 심리학이 상벌 교육을 강하게 부정하는 것도 아이를 조종하려는 측면이기 때문일세.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 부모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잖아요. 칭찬받고 싶어서 공부를 한다. 칭찬받고 싶어서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솔직히 말해서 어린 시절에 제가 부모님께 얼마나 칭찬받고 싶었는데요. 어른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에게 칭찬받으면 누구나 신이 날걸요. 이는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본능적인 감정이라고요. 누군가의 칭찬을 받고 싶다고 바라는 것,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 이는 인간관계를 수직관계로 바라본다는 증거일세. 자네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은 수직관계에 익숙해졌기 때문일세.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온갖 수직관계를 반대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수평관계로 만들자고 주장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아들러 심리학의 근본 논리라고 할 수 있지. 그건 같지는 않지만 대등하다는 뜻이로군요. 그렇지. 대등은 곧 수평이네. 여기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한 푼도 못 버는 주제에 나무 가거든. 누구덕에 먹고 사는지 알아? 컴퓨터에 큰 아침에 남자가 있네. 공적적으로 해봤어? 뭘 해봤어? 그만하다 호강이 지금 이 자식 그만해. 나는 말을 공적으로 해봤어? 뭘 해봤어? 안심하지 않을까?
인간의 가치와는 무관하네. 회사원과 전업주부는 일하는 장소와 역할만 다를 뿐이지 그야말로 같지는 않지만 대등한 관계라네. 그건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여성이 똑똑해지는 것, 자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당당히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두려울걸? 전반적인 인간관계를 수직관계로 보고 여자들이 자기를 아래로 볼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즉 강한 열등감을 숨기고 있는 거라네. 어떤 의미로는 일부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월 컴플렉스에 빠졌다는 거고요. 그런 거지. 열등감이란 원래 수직관계에서 생기는 걸세. 모든 사람이 같지는 않지만 대등한 수평관계에 있다면 열등 콤플렉스가 생길 여지가 없지.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누군가를 칭찬할 때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정하는 의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조정이죠. 저 역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음으로써 조정당한다는 그거예요. 저는 그 정도의 인간이었던 거네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는 그렇겠지. 흥미진진한데요. 계속해보세요. 굉장히 그 시니컬한 표현이죠. 계속해봐.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정말 재미있죠. 책 내용들이 어떤 의미에서 좀 과한 그런 그것도 있는데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이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절에서 제일 이 장에서 제일 와닿는 구절은 감사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보통 뭐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라. 내가 해줬으니까 내 해준 거를 감사하게 받아라 라는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어느 중에 깔려 있죠. 근데 여기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그거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하는 행위 자체가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상대방의 그 반응을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닌 어떤 일. 그 사람이 소중해서 그 사람에게 하는 그것이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대응을 꼭 자기가 바라는 대응을 해오지 않아도 이 행위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자기가 힘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부분이.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게 전제에 깔려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대등이라는 게 뭐 이렇게 주면 바로 그만큼 와야 된다는 그런 대등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의 그 상태가 힘들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쉽다는 표현보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방법입니다. 내가 하는 행위는 내 자신의 감사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응들에 대해서는 그건 뭐 대응이 어떻게 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행위 자체가 자신의 가치를 독립시켜 자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근데 이게 그야말로 쉽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 보통 보면 농담 삼아 그렇잖아요.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뭐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인간 사이에 생겨나는 감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로 아까 인간의 마음이 자기 안에서 자기 그 구성을 한다고 한 거와 마찬가지로 감정도 점점 커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뭐 좀 안 좋다는 감정, 나쁜 감정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중첩될 때마다 그 마음은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들로 대응을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생각도 커짐과 함께 그 사람에 대해서 가졌던 감정도 그냥 커져버리는. 애한테 이렇게 칭찬도 보이고 뭐 야간도 보면 잘 칭찬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 예. 구체적인 너무 행동.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전 칭찬이 과도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고맙다라고 하라. 아이가 어떤 일을 하려고 애를 쓰면 잘했어 또는 뭐 착하네 이런 표현보다는 네가 이렇게 해주네 아빠 정말 고맙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네가 어떤 일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네 고마워 이렇게 하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책에서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대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이건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반응을 하는 것들을 키워나가는 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종속되는 건 최대한 피해야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라는 표현은 저는 고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이 아들레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드라마에서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한테 잘 커줘서 고마워. 막 딸이 막 울잖아요. 고맙다는 관계는 그런 마음일까요? 잘 커줘서 무지한 칭찬인데, 진짜. 그 고맙다는 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 그죠? 내 마음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가 상대방에 대한 칭찬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칭찬이라고 받아들이는? 이게 칭찬인지 감사인지 좀 헷갈리긴 한데 그런 말들은 굉장히 기분 나지 않나요? 그거 칭찬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칭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사람 가깝지만 미국 사람 이건 땡. 그렇죠. 예.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 말이죠. 그렇죠.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줘서 고마워. 잘 살아줘서 그런 거죠. 살아줘서 고마워. 건강해서 고마워. 고맙다는 말은 사실은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의 자존감도 높여주는 그러고 거죠. 보니까 그런 것도 격려의 의미는 될 수 있고 칭찬이 아니고. 제가 들은 최고의 고맙다라는 말은요. 우리는 이남이녀인데 이제 장남은 아버지하고 관계가 힘들어가지고 미국으로 가족들 거의 다 떠나버렸어요. 언니, 오빠, 저가 언니하고 저하고 이제 막내가 있는데 어느 집에나 문제아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막내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와이프랑 결혼하면서도 문제가 있었고 거의 우리 막 오렌지족 얘기할 때 얘는 낑깡족이어가지고 뭘 이렇게 하여튼 뭐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아프실 때 69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주변에는 엄마하고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무지하게 무서운 분이세요. 그냥 뭐 따뜻한 게 별로 없는 분. 근데 아버지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렇게 한의원 어디를 모시고 다니는데 아버지가 저보다 키가 크세요. 178 뭐 이러세요. 근데 내가 앞에서 이렇게 업고 엄마가 뒤에서 밀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눕혔는데 보통 제가 기운이 이 근육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제가 이렇게 힘을 잘 하면 아버지를 침대에 잘 이렇게 눕게 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밖에서 어떻게 들어오다가 거기다 탁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럼 옛날 같으면 뭐라고 하셨을 텐데 이렇게 떨어지고 나 이제 큰일 났다 이랬는데 고맙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도 업어줘서 여러 가지 의미지, 여러 가지. 그리고 고맙단 말씀도 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 안 하는 사람이 그럴 때. 전 그러니까 지금 벌써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장면과 그때 그 느낌. 제 방에 가가지고 울었죠, 막 이런 어떤 떠나버린 형제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 그리고
왜 나는 키가 이렇게 작아가지고 막 엄마 닮아가지고 글쎄 아버지를 반도 못 들겠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거는 사실 칭찬 뭐 이런 거보다도 그렇죠, 그렇죠, 그죠. 맞아요. 그럼요. 정말 고맙다라는 거. 아버지도 그 말이 참 안 나왔을 건데. 그러니까 근데 그죠? 많이 안 그런 말안 나온 나오셔가지고 거예요. 들어가시죠. 봐가지고 뭐 거동이 불편해서 이렇게. 굉장히 험하게 아프다기보다 답이 못 쓰셨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잘못되셔가지고 그래서 거의 이렇게 업고 근데 업을 때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뭔가 끌리니까 엄마가 이렇게 뒤에서라도 해줬는데 일단 엄마가 힘드니까 먼저 놨고 제가 그냥 확 놔버렸는데 아 그렇게 힘들게 푹 떨어졌는데도 그래서 하셨겠지. 그 전에도 그런 말을 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단순한 칭찬보다는 그 감사한다는 말을 듣는 게 진짜 더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언어라는 게 참 그 묘한 게 이 책에 고맙다라는 글이 적혀 있는 거하고 사람 입에서 나오는 고맙다라는 표현은 달라요. 그게 그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그게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어쩌면 또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는 굉장한 거죠. 자기 마음이 또 그만큼 커지는 거이기도 하고. 스님이 이런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임을 고마워 미안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맞아요. 뭐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부, 자식 뭐 이런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내지 뭐, 그렇죠? 그 사람 내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잘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충분히 여기서 말하는 고맙다라는 말이 얼마나 큰 그 울림을 주는 말인지. 미안한 날 가지고 가네.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최변 경례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통일하자고 했는데 이제서 인사를 시작과 끝나는 인사를 통일하자고